네,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대선 후보들이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미 본선 지지율이 확정된 범보수 주자들은 후보 단일화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선 대진표가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가 뭐 이대로 이렇게 승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막판 좀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냐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를 짚어보면 문재인 대세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는 대세론 아니겠습니까? 특히 막판으로 갈수록 대세론을 처음에 깃발을 꽂은 후보가 점점 더 그 탄력을 받는 것이 선거의 어떤 기법인데 첫째는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1위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올라오면서 누적 득표율이 59.1%면 대세론이 이미 형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수도권 표심이 한 60% 정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네. 그러나 이것은 수도권은 인물과 조직 싸움이 가장 크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의 이 누적 득표율 59.1%를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것을 네. 두 분이 합친다 하더라도 이것을 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는 1차, 2차 네. 결선 투표를 가지 않고 1차전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일단 공감합니다. 네. 왜냐하면 수도권이 이제 약 64% 정도의 그런 투표 유권자의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판 역전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관건이었던 호남 지역에서 60.2%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충청에서 47%, 그리고 나서 영남에서 64%, 상당히 대세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남은 건 두 가지 관건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가 정말 열심히 힘을 합쳐서 과연 55%대의 공동의 득표율을 함으로써 문재인 후보를 결국 결선 투표로 가게 만드느냐. 두 후보의 힘이 사실은 주목이 되고요. 예. 최근에 지지율 추이를 본다면 안희정 후보의 경우는 사실 약간 주춤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조금 더 상승세, 처음으로 영남권에서 2위를 했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이 이제 핵심적인 그런 안방 지지층이라고 봤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득표율로, 그리고 만일의 경우 결선 투표를 갈 때 누가 올라갈 것이냐, 안희정이냐 이재명이냐, 이것도 좀 주목할 네. 상황이 예.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결선 투표가 쉽지는 않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상당 경륜이라든가 지난 대선 때 이미 후보를 지내서 인지도라든가 그동안에 또 안정감 있는 정책 발표, 또 준비된 대통령이란 구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 후보로서의 그런 능력이라든가 자질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또 선거는 역시 끝까지 알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연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심이 결선 투표에 이변을 일으킬 것인가? 그리고 만일의 경우 이변을 일으킨다면 아무래도 상승세인 이재명 시장 쪽에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는데요. 그러나 또 안희정 지사도 뭐 만만치 않은 후보니까요. 네. 역시 투표함을 열어봐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무래도 수도권이 본 그 주요 무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남권에서는 3위를 했는데 영남에서 2위로 올라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전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역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구, TK, 그리고 부산 PK, 그리고 호남, 광주, 전남 이런 것을 지역 패권, 충청도 있죠. 이런 것을 지역 패권이라고 하는데 예.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유입이 되지 않고 수도권에서는 기회의 땅입니다. 어떤 특정 후보가 대세를 형성할 수 없는 곳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은 어떤 지역의 그런 포인트, 물론 성남시장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표의 견인은 저는 호남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네. 호남에서 1위를 하면 그것이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 지금 한국 정치의 패턴이고, 그리고 TK에서 1등한 후보가 거의 지금 1등을 해서 보수당, 과거의 보수당의 후보가 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 충청에서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한테 석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은 누가 이길 수 있는가? 누가 야권의 선명성을 대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여기도 물론 조직표가 안에 들어가서 작동이 되는 그런 포인트로 봤을 때 수도권 역시 문재인
전 대표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의당 서울, 인천 경선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상 안철수 후보로 거의 확정이 되는 모양새고요. 이제 얼마나 좀 더 흥행을 할 것이냐, 또 안풍이 얼마나 강하게 불 것이냐 이 부분을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안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네. 안희정 지사로 갔던 중도 보수층이 안희정 지사가 주춤하는 사이에 그 표심들이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한 자릿수까지 갔던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최근에는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20%대 육박하고 있다.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20%대를 돌파해서 이제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 허각세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당이 사실은 결선 투표를 가고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도 좀 더 드라마를 만들면서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흥행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러면서 승부를 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네. 흐름을 보면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표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너무 쉽게 압승하기보다는 정말 국민의당 경선도 이 드라마를 만들어야 될 텐데요. 네. 수도권 지역에서도 경선 방식이 수도권에서도 유권자들이 직접 가서 투표하는 방식인데 새로운 바람을 많이 이 국민의당이 일으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는 사실 과거와 상당히 달라진 모습들 이번에 연설하는 것도 봤지만 과거의 연설 교수님이나 학생 같은 그런 이미지에서 예. 독철수, 강철수라고 불릴 정도로 연설 능력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네. 정치인에게는 이런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거의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교수님 같은 이미지로 해서 과연 저분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하면서 이 판을 주도할 수 있겠느냐. 사실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많은 신뢰의 그런 포인트들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바람이 사실은 상당한 큰 폭으로 몰아닥치고 특히 보수 진영이 지금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한 이런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보수층에 대한 지지가 거의 전체 주자를 다 모아도 20%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도의 표심들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계속해서 끌려 들어가고 거기에 일부 나와 있는 김종인 전 대표를 비롯한 이런 소위 말하는 비문 진영의 정치인들이 결합이 될 경우에는 안철수 바람, 안풍이 사실은 상당히 큰 폭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남은 37일이 정말 주목이 됩니다. 예. 네. 이렇게 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9%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분석 중에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표를 흡수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안희정 지사의 표를 흡수했다기보다는 국민들이라든가 중도 쪽의 어떤 표심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항할 후보가 누군지 예. 그것을 찾는 겁니다. 일단은 찾는데 보수 정당의 후보를 제외하고 지금 찾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것은 누구냐. 호남에서 1위를 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표의 확정성이 적다고 한 것을 겨냥해서 공격하는 것이 안희정 충남지사 아니겠습니까? 그 안희정의 충남지사의 표를 바꿔서 생각하면 안철수 전 대표의 표와 같은 성향의 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식적으로 보더라도 안희정 지사가 경선에서 패배해서 대선 후보가 되지 않는다면 이 중도표의 10% 15% 정도는 안철수 전 대표한테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이 도식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문재인의 경선 승리가 점쳐지기 때문에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이 좀 옮겨가는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초기에 내세웠던 발언들, 사드 관련 발언, 그리고 대연정 발언, 선한 의지의 발언 등 몇 가지가 예. 이 지지층들의 마음을 상당히 저는 이반시키는, 건드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특히 경선에 참여할 정도로 열기가 있는 분들은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소위 말하는 야권의 아주 충성도가 높은 유권자 지지층인데요. 이 유권자들이 사실은 호남에서부터 사실은 기대를 모았지만 호남에서부터 안희정 지사의 바람이 약세로 나타났고 점점 갈수록 약세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희정 지사가 가졌던 경쟁력들, 젊은 이미지, 그리고 당초에는 좀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런 가치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쌓았던 역량들 이런 부분에 대한 주목이 있었는데요. 이 선한 의지와 대연정 발언으로 인해서 과연 이 적폐청산 국면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지금은 국민들이 소위 말하는 촛불 민심으로 해서 그동안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국정농단 사태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이 과거의 정치와 이제 청산이 결별하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섣부른 본선 전략이 미리 당내 경선에 쓰인 것이죠. 이로 인해서 지금 안희정 지사가 사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재인
대표, 문재인 전 대표의 이런 그 야권 내에서 주도권 그리고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준비된 대통령론을 얘기하면서 야권 지지자들의 마음을 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벽을 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측면에서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놓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 마지막 이제 결정은 문재인 전 대표가 과연 얼마나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부분을 서로 이기더라도 만일의 경우 상처뿐인 승리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안희정 지사라든가 또는 이재명 시장의 지지층들의 그런 열정을 흡수해내고 그분들에 대해서 포용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줘야만 그 표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 결정 과정이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양자 대결 구도를 가정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 안철수는 오차 범위 내 접전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또 실제로 또 이런 양자 구도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이 되고 모아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양자 구도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만 붙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특히 보수 진영에서 일단은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선출이 됐고요. 또 바른정당에서도 유승민 후보가 이미 선출이 됐습니다. 이 후보들이 일단 완주할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후보들이 보수 진영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일단 출마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일단은 여러 명의 후보들, 최소한 4명의 후보들이 거기에 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까지 포함한다면 5명의 후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양상으로 이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느냐. 만일의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상당한 위기 국면입니다. 핵심적인 보수 진영의 이 유권자들이 TK 지역과 고령층에 있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다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로 돌아서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가 많으면 3% 아니면 1%대 이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큰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과의 이제 후보 단일화 문제가 뭐 논란이 될 텐데요. 이런 속에서 어느 정도의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을 것이냐. 예. 거기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가 중도와 보수 진영의 표심을 모아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네. 문재인 대 안철수라는 양강 구도가 실제는 양강 구도 양상이 되긴 할 테지만 다수 후보 속에서 과연 안철수 후보가 중도와 보수의 표심을 어느 정도 가져올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적인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아까 김 교수님께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뭐 선의 발언으로 조금 표심을 잃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박 전 대통령 사면 발언을 또 했습니다. 이 부분이 뭐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보는 것은 호남이 국민의당의 어떤 핵심 지지 세력이라고 했을 때는 부적절한 발언인데 사면 문제를 꺼냈다는 것은 바른정당과 한국당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꽁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꺼내는 순간 안철수를 지지하는 호남의 유권자들은 문재인 전 대표의 표로 상당 부분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29일까지 연대나 통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투표지 인쇄 전까지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직전에서는 어떤 상황이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당대 당 연대를 할 수도 있고 통합도 할 수도 있고 후보 단일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특히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바른정당과 손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 호남의 지지층이 상당 부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는 주 핵심 지지층이 호남을 겨냥하지 않으면 대선 후보라든가 대권의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는 분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분간 이런 치고 빠지기 전술 이런 것들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대표 말입니다. 곧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또 오늘 홍석현, 정운찬 이 3명이 회동을 한다고 했다가 또 일단 연기가 되기도 했어요. 또 그렇습니다. 이견이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분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 오늘 합의문 문구 조절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논란 때문에 일단 일정을 연기했다고 하죠. 아마 그 부분이 과연 통합 정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 속에서 오늘 같이 서로 합의해 나가야 됐던 그 세 주자 간의 서로 간의 입장 차이 그리고 향후에 전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놓고 서로 합의가 이제 안 된 것입니다. 그러나 네. 일단 지난달 27일에 일단 첫 번째로 모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흐름들은 뭐냐면 김종인 전 대표의 광폭 행보, 다시 말해서 김종인 전 대표가 내세웠던 두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헌론 카드죠. 개헌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지금의 이 문제점들을 해소해야 된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지도자가 너무 큰 권한을 가지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삼권 분립마저도 훼손시키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대선 후에 개헌에 대한 서로 간의 합의,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경제민주화입니다. 21세기 지금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와 사회적인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두 가지 카드를 서로 합의해 나갈 텐데요. 네. 김용민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 후보까지도 다 만나서 이제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만남들이 결국은 성사될 가능성은 저는 일정하게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자유한국당까지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그 관계를 청산하기를, 특히 그 핵심적인 이 구성 의원들이 대부분 친박계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유한국당까지 만일의 경우 연대했을 때는 사실은 호남 지역의 역풍이라든가 수도권에서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저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중도지대에 있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 특히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3단계 연정론을 제시하는 등 최근에 서로 간의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성사될 가능성은 있다. 대신에 그 정도와 결합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이제 바른정당을 살펴보면요. 네. 홍준표 지사와 유승민 후보가 지금 단일화를 놓고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좀 예측해 보십니까? 보수가 분열하면 필패하고 대선에서 정권을 잡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보수가 다시 하나로 단일 대우를 하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야권이 지형이 넓혀지고 야권이 분열된다 하더라도 보수가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보수당은 이렇게 이런 것도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국민들한테 보수당이 서로 어떤 진로를 놓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이런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런 모습인데 네. 특히 문재인의 민주당 그리고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 약진하고 어느 정도의 국민적 여론을 얻냐 이거에 따라서 보수가 하나로 합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극적으로 4월 29일 전까지 단일 후보를 만들면 이길 수 있다고 보면 만들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끝나고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까지 총선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결국은 보수당은 하나로 한 후보로 합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